여보, 우리 60년 인생이 가짜였나 봐요. 어떻게 해요? 다 나 때문이야. 아내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종이는 얇은데 손이 덜덜 떨리니 쇳덩이처럼 무거워 보이더군요. 내일 관리비 낼 돈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 보기 너무 창피해요. 그때 제 귓가에 며느리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 제주도 잊으신 거 아니죠? 우리는 그 웃음 뒤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유난히 흐드러지게 피던 해였죠. 저와 아내는 같은 구청에 임용됐습니다. 동갑내기였고 같은 날 같은 배지를 달았습니다. 저는 민원과 아내는 복직과, 과는 달랐지만 퇴근길은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늘 마주치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민원인 때문에 힘들었지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눌러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고지식하게 살았습니다.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세상이 떠들어도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며 생각했죠. 오늘도 무사히 살았다.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나라가 바로 서요. 그 말은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울타리이기도 했습니다. 정년퇴직 날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35년 6개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의 박수 소리가 등 뒤에서 파도처럼 밀려왔고 청사 정문을 나서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 이막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삶이 시작이죠. 그날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숫자가 딱 6억이었습니다. 60세에 그런 숫자를 보니 마음이 들떴습니다. 연금도 나올 테고 조금만 굴리면 손주 용돈도 넉넉하겠지. 그렇게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옛 상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노후 자금 어떻게 관리해? 은행에만 넣어두면 바보 소리 들어. 그 말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배는 30 중반쯤 되는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반듯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선생님, 선생님 하더군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특수 목적 법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이랑 맞물려 있고요. 월 5% 확정 수익입니다. 월 5% 6억이면 매달 3천만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괜히 큰 소리 쳤습니다. 당신 고생만 시켰잖아. 이제 좀 펴야지. 청년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홍삼을 들고 오고 아내 생일엔 꽃도 보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데 설마. 그 설마가 우리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경고였는데요. 저는 그걸 기대감으로 착각했습니다. 첫 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3천만 원.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날 가족을 불렀습니다. 생전 안 가던 고급 일식집에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저는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얘야, 차 바꿀 때 보태 쓰거라. 이 시애비가 능력이 좀 생겼다. 그때의 희열이 사실은 미끼였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달까지는 돈이 제때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 배당일이 지나도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전산 오류일 거야. 저는 제 입으로 제 귀를 속였습니다. 청년에게 전화하자 그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부지 매입건으로 자금이 잠깐 묶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배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월요일이 왔고 또 갔습니다. 금요일이 와도 통장은 비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신음만 울렸습니다. 불안이 공포가 됐고 공포가 자기 부정이 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 봤어?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다려보라잖아. 왜 사람을 못 믿어? 그건 아내에게 한 말이 아니라 무너지는 제 자존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건물 1층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내 돈 내놔. 사기꾼들아. 로비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폐쇄.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공무원 출신 피해자 많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출국했고 법인 계좌는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검은 물을 멍하니 봤습니다. 그때 비겁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영양제와 내복.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아버님, 날씨가 추워져요. 감기 조심하세요. 늘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일 저녁인데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라. 너희한테 보여줄 낯이 없다. 우리가 죽일 죄를 지었어. 너희 앞길까지 맞게 생겼는데 무슨 낯으로 살아.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돈 6억 큰 돈인 거 알아요. 근데 그 돈이 아버님 인생보다 귀한가요? 아버님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구두 닦고 출근하던 뒷모습. 정훈이가 그거 보고 자랐어요. 저도요. 며느리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사기꾼이 가져간 건 숫자뿐이에요. 아버님 명예와 자부심은 못 가져가요. 근데 왜 아버님이 먼저 그걸 버리세요? 그 말에 제 안의 체면이라는 껍질이 깨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혹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자살 예방상 담전화 1924시간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뒤로 우리는 정직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대출부터 정리했습니다. 45평에서 15평으로 내려오는 길, 짐을 버렸습니다. 물건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허영심도 같이 버렸습니다. 이사 첫날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적금이에요. 친정에서도 조금 보탰어요. 일단 생활비 하시고 남은 건 천천히 갚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분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그 봉투를 받는 손이 더 떨렸습니다.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받는 사람이 되는 건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던 제주도는 우리 빚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를 모시고 가려던 선물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창피하다고 숨는 동안 아이들은 부모님만 오시면 된다며 예약까지 해뒀다더군요.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아파트 경비실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옛 동료를 마주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버는 돈이 제일 아름다워요. 이제 저는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경비원 박 씨입니다. 아내는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작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 우리는 더 크게 숨을 쉽니다. 저녁이면 며느리네로 갑니다. 손주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퇴근해 한 숟갈 먹고 말합니다. 아버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통장에 3천만 원 찍히던 날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사기는 우리에게서 돈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알려줬습니다. 가족이라는 투자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숨 쉬는 것조차 무거운 분이 계신가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잃은 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당신의 돈보다 귀한 그 사람 이름을 오늘 한번 불러보세요. 그 한마디가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